안녕하세요. 정진 변호사입니다. 유언 제대로 남기는 법에 대해서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0년차 변호사로서 이혼, 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 변호사입니다. 날이 추운데도 많이 오셨네요. 아까 직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이 도서관에 이용을 하러 왔다가 이런 게 있는 거를 처음 알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서관 많이 오셨겠지만 저는 사실은 처음 왔을 때 그거를 우연히 보고 하게 됐어요. 유언이라는 게 사실 어렵고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죽어야 유언을 하게 되잖아요. 죽음을 전제로. 그래서 유언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만약 죽는다면, 없어진다면 생각하기가 싫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무 대책 없이 죽으면 재산 문제나 이런 걸 놓고 가족들끼리 싸워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나 죽으면 어차피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기를 바랄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 이 강연을 앞두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유언 문제, 상속 문제가 한편으로는 사후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도 관련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내가 죽든 말든, 아니 죽은 다음에 가족들이 싸우든 말든 내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죽었으니까 그냥 내가 저피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죽었지만 가족들이 싸운 걸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게 좀 찜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법원의 어떤 소송 사건들을 보면 사건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변호사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사건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경제활동 인구도 줄고 아이도 많이 안 낳고 이러다 보니까 좀 사회가 정체되는 면이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유독 늘어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상속에 관한 분쟁이에요. 상속에 관한 분쟁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족들끼리 만약에 재판을 하면 이른바 콩가루 집안이다. 무슨 가족들끼리 소송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도 보면 내일 재판은 부모 자식 간의 재판이고, 또 다음 달에 하는 재판 중에서는 형제들끼리 재판, 그건 여러 건 있고 굉장히 많아요. 왜 가족들끼리 재판을 해야 되는가? 재판을 안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나는 절대로 소송을 하고 싶지 않다. 재판을 하고 싶지 않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재판을 하는 거죠. 가족들끼리 재판을 하면 마치 재판을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욕을 먹어요. 아니 어떻게 부모를 상대로, 어떻게 형제를 상대로 재판을 하는가? 그럼 한편으로는 뭔가 서운한 게 있기에, 또 상대방도 자기가 해줄 걸 안 해줬기에 소송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유언을 남기면 그래도 분쟁의 소지가 줄어드는가, 가족들끼리 싸울 일이 없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는, 일단 유언이란 무엇인가, 유언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유언이 없어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유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재산 상속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유언은 어떠한 방식에 의해야 되는가, 또 유류분이라는 이상한 제도가 있어서 유언을 암만 남겨도 그게 100%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유류분이라는 거를 보고, 유언은 한 번 남기면 이른바 낙장불입이냐, 변경할 수 있는 거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유언을 남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마지막 보로는 유언 이외에 상속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면 죽기 전에 남기는 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건 유언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법적 효과 있게 얘기를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 형식에 맞지 않아서 유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내가 죽으면서 내 재산으로 뭐 장학재단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혼외자나 뭐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내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죽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엄마 혼자 키우다가 엄마가 죽으면 아빠한테 갔어요. 그러다가 뭐 이른바 최진신법이라는 게 생겨서 아이를 누가 키울지를 다시 따져봐야 돼요. 그때 미리 유언을 남길 수 있어요. 아이를 혼자 키운 엄마가 내가 혹시 죽으면 이모가 이 아이를 키워라. 이런 것도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드린 말씀은 재산 상속 문제, 재산 상속 문제에 국한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재산 상속이라는 게 뭐 가족의 재산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재산이 있으면 내가 그걸 어디다 쓸지는 순전히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식들 중에서 부모가 재산이 좀 있다. 근데 큰아들한테만 돈을 주고 집을 사주고 작은아들한테 안 줘요. 그럼 작은아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합니다. 왜 억울해하고 분해할까요? 같은 자식인데 왜 나는 안 주나?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원래. 부모 재산은 부모 거예요. 자식 게 아니에요. 부모 재산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부모 것이고 돌아가시는 그 전까지 뭐 어디다 쓰든 다 쓰든 아니면 뭐 내가 남을 주든 사회 기부하든 완전히 그분 마음이에요.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해놓고 돌아가셨더라도 그 재산을 나눠야 되는 거니까 남아있는 재산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게 상속이라는 거지 자식들이 당연히 부모한테 재산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유언이라고 하면은 뭐 내가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이런 건 유언이 아니에요. 아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오늘 드린 말씀은 재산 문제에 대한 건데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전부 장남에게 준다. 아니면 자식들에게 고르게 분할한다. 내가 어떤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정해놓는 걸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에 제한이 강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정한 것만 유언을 할 수 있고 법에 정한 방식이 있고 또 아까 나왔던 유류분이라는 제도 때문에 내 마음대로 완전히 처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유언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재산이 어떻게든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그분, 돌아가신 그분의 의사를 일단 존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의사와 엉뚱하게 재산이 돌아가는 거는 맞지 않겠다. 또 그래서 사망자가 죽기 전에 미리 정해놓은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정한 대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자식들 안 주고 그냥 사회에 기부하겠다. 아주 훌륭한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자식들이 뭐 유류분이라는 거를 뒤에 나오겠지만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는 좀 자식된 도리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아주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는데 내 몫을 돌려달라고 하면 부모님 취지에는 상당히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돈이 궁해서 그러긴 하겠지만 뭐 자식된 도리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유언 없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아요. 돈 안 필요한 분 있으세요 혹시? 나는 돈이 절대 필요 없다 하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돈이 필요해요. 나는 절대 돈 필요 없다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속이라는 게 불로소득이긴 하지만 꽁돈이긴 하지만 아니 뭐 조상님들이 나를 위해 남겨주신 건데 저희 할아버지가 65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땅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 몇 년 전에 물론 상속인들이 많아요. 17명인가? 그래서 뭐 1인당 돌아오는 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용돈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꽤 쏠쏠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고 65년 돌아가셔서 뵌 적은 없지만 아직도 땅이 하나 남아있어요. 유성의 땅이 남아있어요. 뭐 귀농 생각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좋은 땅입니다. 지금.
그래서 돈 생기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서로 재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원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항상 억울해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장남이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같이 살았어요. 그럼 장남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모셨는데 내가 큰 기여를 한 거지.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당신은 공짜로 그 집에 얹혀 살아놓고 부모님 집에 살았지 나는 내가 집 마련했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일치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분이 뭐 뒤에 법정 상속분이라는 게 나오지만 n분의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n분의 1이라는 건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무조건 그거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속인들끼리 법적 싸움이 되면 이게 고인의 의사에 좀 반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려고 돈을 모았나 자식들 싸우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예전에는 사실 이 상속에 대한 분쟁이 별로 없었던 것이 대가족 제도이기도 하고 가족 내에서 되게 대부분 해결이 돼요. 서로 다툼이 있어도 뭐 작은 아버지가 뭐 중재하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얘기하면서 아니 뭐 그 가지고 재판을 하나 이렇게 하면 되지. 서로 의견이 모아져요. 근데 요새는 가족끼리 의견이 절대 맞을 수 없는 뭐 이른바 뭐 확대 가족이라고도 하겠는데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이 뭐 이혼, 재혼, 사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혼을 했는데 전처소생의 자녀가 있다. 재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보통 이 경우에 재혼을 해서 낳은 자녀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사이가 좋기가 좀 쉽진 않고 거기는 혹시 사이가 좋더라도 특히나 전처소생의 자녀와 계모는 대부분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 옛날 뭐 전래동화에도 보면 계모는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계모 중에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현실은 그렇진 않지만 어쨌거나 계모하고 전처소생 자녀 사이에서는 합의가 잘 안 돼요.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또 이런 분쟁이라는 게 꼭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만 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 건 안 가져가도 된다. 저 사람만 못 가져가게 하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재판이 발생해서 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변호사비로 다 날려도 되니까 저 사람만 못 가져가게 해주세요. 3심까지 갑시다. 변호사비로 다 날립시다 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좋죠. 당연히 저한테 날린다는데. 하지만 실익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도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그런 예들을 뭐 이렇게 해놨고요. 이 상속에 관한 분쟁에 관한 통계를 보면 상속으로 재판하는 사람들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구나. 부럽다. 그렇지가 않아요. 통계 자료에 나오지만 전체 사건의 10% 정도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재판을 해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10%예요. 그리고 1억 미만의 경우는 전체 3분의 2예요. 1억 넘는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싸움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거는 고인이 땅을 칠 노릇 아니에요. 재산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데 싸우고 앉았으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특히 유언이 필요하냐? 이른바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일단 나이가 드신 분들이 뭐 미리 준비해야 될 가능성이 많고 재산이 있으면 더더구나 재산 분배에 관해서 신경 쓸 일이 많고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보통 형제나 자매 이렇게 1대1 2명인 경우에는 합의가 잘 돼요. 2명인 경우에는. 근데 3명 이상이 되면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많다 보면은 분쟁의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은 유언이 불필요하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일단 불확실한 미래.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나는 뭐 재산도 없으니까 그냥 뭐 유언 남기지 말자. 뭐 있는 재산도 없는데 그러다가 뭐 길 가다 어쩌다 그냥 로또를 하나 샀는데 죽기 3일 전에 로또 산 게 20억이 당첨이 됐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없던 재산이 다 챙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나왔던 가족 간의 어떤 감정적인 얘기도 있고, 또 사고로 인한 보상금,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커요. 사고로 인한 보상금. 사고를 당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받게 생겼다. 뒤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세월호 사건이에요. 세월호 사건 때 그런 언론 보도들 보셨을 거예요. 이혼해가지고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애가 죽으니까 갑자기 보상금 달라고 나타났다. 이런 천하에 이런 XX가 있나? 막을 방법이 없어요. 똑같이 권리자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을 하든 말건 누구랑 같이 살건 상관없어요. 상속인의 자격은 똑같단 말이에요. 부모면. 그러니까 만약 아무 재산도 없는 자녀가 죽었을 때 부모가 상속을 받으니까 이혼을 했든 연락을 안 했든 양육비를 안 줬든 한 번도 안 만났든 상관없이 권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때 이 학생이 유언을 남겨뒀으면 돼요. 이 학생이 나는 나를 키우는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 만 17세만 되면 유언을 남길 수 있어요. 만 17세만 되면. 물론 17세 때 유언을 남기는 건 뭐 자살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유언이 특정인에게만 꼭 필요하고 한 건 아니다. 재산이 없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도 상속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유언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사람이 다 유언이 필요한 건 아니고, 만일 자식들끼리 뭐 잘 해결할 것 같다 그러면은 없어도 될 거예요. 유언 안 해도. 옛날 그 김제평야 지역에 내려오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형이 동생을 생각해가지고 쌀가마니 하나를 들고서 그 집 앞에 놨더니 와보니까 자기 집에 쌀가마니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지? 동생이 갖다 놓은 거예요. 다시 갖다 주자. 다시 갖다 줬더니 또 하나가 와 있는 거죠. 이런 의 좋은 형제의 경우는 설령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재판을 하거나 하진 않겠죠. 서로 잘 화해를 할 거예요. 물론 이분들 사이에서는 서로 너가 져라 해가지고 뭐 재판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 사람 가져라는 재판은 불가능해요. 날 달라는 재판만 되지. 이 자리에는 저희 어머님과 누님도 와 계세요. 닮으신 분이 있나 한번 보세요. 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유언은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뭐 누님이나 저나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뭐 욕심을 부릴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누님이 욕심을 부리면 저는 다 포기할 용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상속분은 미리 포기하는 건 무효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지금 무효예요. 효력은 없어요. 나중에 주장할 수는 있어요. 어쨌거나 분쟁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언을 남겨두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만약에 유언이 없다. 유언이 없으면 재산은 누구한테 가는가? 유언이 없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가고, 혼인하지 않았거나 이혼하고 자녀만 있으면 자녀한테 가고, 혼인해서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한테 같이 올라가요. 부모가 없으면 배우자만 받는 거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 법의 어떤 좀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는 상속이 위로 안 올라가요. 대부분의 나라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조카한테 상속이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부모한테 상속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혼란스러운 면이 발생합니다. 혼인하지 않았거나 이혼하고 자녀도 없는 경우에는 부모밖에 없으니까 부모한테 가는데, 부모도 없으면 삼촌, 사촌한테 가요. 사촌까지밖에 안 가요. 그 이상 5촌, 6촌한테는 절대로 안 가요. 사촌도 없으면 국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흔히 뭐 웃는 상속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그 상가에서 눈물을 펑펑 쏟는 사람이래야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7촌쯤 되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상속을 받았어요. 한 5억 받았어요. 웃음이 나죠, 이거는. 눈물이 안 나잖아요. 눈물 안 흘리는 사람한테는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촌까지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혼을 함으로써 상속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혼의 경우에 많이들 오해하는 게, 이혼을 하면 가족관계가 완전히 다 단절되는 걸로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특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엄마가 자녀를 계속 키우고 아빠는 어디 가는지 행방도 몰라요. 그랬더라도 아버지인 거예요.
이른바 뭐 친권을 누구한테 정했는지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친권이라는 건 단지 법정 대리인 자격이지 부모 자식 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친권이 어디가 있건 누가 키웠건 간에 이혼을 했더라도 부모 자식 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단지 부부 간에만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이혼한 부모 양쪽의 재산을 상속받아요. 혹시 자녀가 죽으면 이혼한 부모가 양쪽이 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른바 법정 상속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 그래서 뭐 이건 많이들 아시던데 자녀나 부모는 1, 배우자는 1.5, 0.5% 가산해서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기준일 뿐이고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거는 따로 정해야 돼요.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결국에는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셋인데 무조건 3분의 1이다. 그럼 재판할 게 뭐 있어요? 재판에도 3분의 1이 나올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뭐 특별수익 기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재산 형성에 내가 크게 기여를 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월급도 안 받고 아버지 밑에 30년간 계속 일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크게 기여를 했으니까 그만큼 더 받아야죠. 반대로 부모한테 미리 받아간 게 있어요. 결혼할 때 한미천 받았다. 아니면 집을 사줬다. 그러면 그거는 미리 받아간 거니까 나중에 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따져서 구체적 상속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뭐 받은 거 하나하나 다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금액 위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유언이 있으면은 유언대로 집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다만 이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까 나왔던 또 뒤에 나오게 될 유류분이라고 해서 유언이 있지만 그래도 일부는 유언에서 배제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유언은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민법에 5가지 방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는데 이 각각의 방식을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런 여러 방식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방식에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전혀 효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자필로 유언을 남겼을 때 거기에는 날짜를 적게 돼 있고 주소를 적게 돼 있고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깜빡이고 주소를 안 적었다. 그러면 이 유언은 없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왜 무효의 유언을 많이 양산시키느냐? 이게 조작의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요. 이 조작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서류 위조 같은 것도 그렇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녹음 같은 것도 했지만 녹음 같은 것도 이게 뭐 편집을 해서 얼핏 잘 모르게 정확한 감정을 안 하면 모르게끔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뭐 딥페이크라 해서 동영상도 이렇게 가짜인데 이렇게 진짜처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공증을 받으면 좋아요. 공증을 받으면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제일 좋아요. 공증은 10년 이상 경력 변호사만 할 수 있고 공증 사무실로 인가받은 곳에서만 할 수 있어요. 저희 사무실은 안타깝게도 공증 인가가 안 돼 있어서 공증은 못 해요. 저도 예전에 다른 사무실에 있을 때는 공증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 마음대로 공증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증 사무실 가서 하면 그 변호사가 검토를 하니까 이게 무효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만약 무효가 되면 그 변호사가 책임져야죠,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유언장을 남겨서 공증을 받는다든가 하면 되는데 아까 나왔던 유류분이라는 게 잠깐 나오죠. 유류분. 유언이나 상속에서 아예 배제된 사람도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둘이 있는데 부모가 10억 재산을 큰아들한테만 다 줬다. 작은 아들 좀 억울하잖아요. 권리는 아닐지 몰라도. 원래는 5억 5억 가야 되는데 10억을 다 줬어요. 이때 자기 몫의 절반까지는 찾아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2억 5천은 작은 아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유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억을 전체를 다 큰아들을 준다고 했더라도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의 절반, 2억 5천 찾아오는 거죠. 이걸 유류분이라고 그래요. 이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언이 100%다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언의 변경 문제인데 그럼 유언을 하게 되면 이게 유언 한 번 하면 땡이냐?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재산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집 한 채밖에 없어서 집 한 채를 큰아들을 준다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그 이후에 재산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죠. 까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언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건 언제든지 자기 마음이에요. 유언을 남겼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꼭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유언을 다시 남겨서 변경을 해도 되고 아니면 종전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집을 큰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집을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그럼 유언은 무효가 된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어떤 그 유언과 그 사람이 한 행위가 모순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가 이제 오늘의 결론 부분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는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공증을 받으면 제일 안전하긴 한데 또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또 너무 많이 한 사람한테만 이른바 몰빵을 해서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유언 공증을 받는 게 제일 좋겠다. 유언 공증을 받으면 적어도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는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공증 사무실에 가서 해야 되니까 공증 비용이 발생하죠. 공증 비용이 아까운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필 증서 등등 그 5가지 중에서 나머지 4가지를 잘 연구하셔서 유언을 남기시면 되는데 다만 그거를 좀 체크를 하시긴 해야 돼요. 뭐 토시 하나 글자 하나 때문에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필 증서에 의한 것도 가능은 한데 뭐 그 법률 규정에 보면은 뭐 전문을 남기고 주소를 적고 날짜를 적고 뭐 이름을 적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맞게 해야 됩니다. 공증하면 비용이 들어가요. 뭐 이런 계산식이 있어서 저도 이번에 뭐 계산식을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재산이 1억이면 공증 비용이 17만 얼마고 10억이면 150 얼마고 근데 이게 캡이 있더라고요. 맥시멈이 있어서 상한선이 300으로 돼 있더라고요. 300만 원이면 사실 큰 돈이긴 해요. 큰 돈이긴 해서 뭐 괜히 생돈 날리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이분은 300만 원을 하려면 적어도 뭐 몇십억의 재산은 있는 분이라서 그 정도의 300은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 병원에서도 사람이 아플 때 치료하는 걸로 위주로 했었는데 요새는 이른바 뭐 예방의학이 중요하다고 많이 하잖아요. 예방 접종 같은 거 뭐 미리 맞고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실 법률 문제에서도 뭐 예방 법학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합의서를 썼는데 그걸 엉터리로 썼어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잘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합의서를 좀 엉터리로 이상하게 쓰는 바람에 두 사람이 지금 수년간 재판을 10몇 건째 하고 있어요. 10몇 건의 재판을 하면 벌써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물론 저한테 수천만이 들어왔죠. 10몇 건을 재판하고 있잖아요. 변호사비만 해도. 그거 얼마나 어이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계약서 같은 거 검토할 때 계약서 잘 써야 되잖아요. 나중에 잘 안 써놓고 문제되면 그때 가서 재판하려고 들면 방법이 없어요. 계약서 검토할 때 몇십만 원 비용 내라 그러면 아유 무슨 그런 비용이 드냐고 막 놀라는 분들 많아요. 나중에 그게 큰 분쟁이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뭐 이런 비용을 들이는 게 꼭 뭐 헛된 비용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는 공증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저하고는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분배할 때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뭐 비율로 해도 되고 특정해서 해도 돼요. 뭐 누구한테 뭐 부인한테 50%, 아들한테 20%, 딸한테 30%. 물론 이렇게 비율로 하게 되면 문제가 이게 현금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시가를 놓고 또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부동산을 또 지분으로 나누게 되면 또 다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니까 부동산을 만약에 5대 3대 2로 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지분으로 나누면 누가 거기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사는 거죠. 세를 주면 되는데 세 줄 사람을 누가 구해요?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못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분으로 나누면 또 분쟁이 돼요. 결국에. 그래서 금액으로 나누는 게 더 좋긴 한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특정이 좀 어렵고 이렇게 재산별로 특정을 하셔도 돼요. 뭐 집은 부인에게, 예금은 아들에게, 임야는 딸에게 이런 식으로. 다만 아까 나왔던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이 유언에서 배제된 사람도 자기 몫의 절반까지는 찾아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전혀 안 줄 수는 없고 미운 사람도 일부는 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아까 나왔던 뭐 구체적 상속분의 절반은 줘야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있는데 3억이 있다. 1억, 1억, 1억이 법정 상속분이잖아요. 나는 큰아들만 주고 싶다. 괜찮아요. 3억 주겠다. 그러나 작은 아들도 5천만 원은 찾아갈 거 아니에요. 유류분으로. 그러니까 그러느니 내가 큰아들 3억 준다고 유언을 남기면 작은 아들이 소송을 할 테니 차라리 2억 5천으로 유언을 남기면 소송을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소송이 기각되거나 인정이 안 되거나. 그래서 주기 싫은 사람도 조금은 줘야, 적어도 본래 상속분의 절반만큼은 줘야 이런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면 정말로 미운 자식이 있다. 정말로 미운 자식이 있겠죠.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덜 아픈 손가락과 더 아픈 손가락은 분명히 있는 거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 남남처럼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내일 재판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그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데, 저는 이 재판이 지금 한 6개월 이상 진행됐지만 6개월 이상 진행되는 도중까지도, 불과 며칠 전까지도 상대방이 자녀인 줄 몰랐어요. 소송을 의뢰하면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가지고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소송을 의뢰해서 했더니 며칠 전에 상대방이 답변을 보내왔어요. 원고는 피고의 부모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맞냐 물어보니까 맞대요. 이제까지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남만도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래서 정말로 안 주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안 줄 수 있느냐? 안 줄 수는 없어요. 아까 유류분 때문에. 상속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 상속 결격이라는 거는 법으로 정한 게 있는데 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예요. 뭐 나보다 선순위 상속자를 죽이거나 뭐 이런 특별한 경우라서 해당 사항이 거의 없고,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게 적어도 법정 상속분, 구체적 상속분의 절반 이상, 절반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해서 줄여서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에 대해서 유언 공증을 남기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을 아예 그냥 단절시켜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른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게 가능하냐? 일단 호적 제도는 없어진 지 한 11년 정도 됐고요. 호적이라는 게 2008년도까지 있다가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어요. 호적이라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호적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중심으로 해서 쭉 나오죠. 호주가 있어요. 호주.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호주라는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서 그냥 개개인 기준으로 나와요. 호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는 단절이 불가능해요. 호적에서 판다는 얘기는 옛날에도 사실은 그게 뭐 비유적인 표현이었지 실제로 가능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단절이 불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친양자 입양, 이거는 뭐 보통 이혼의 경우에 발생하는데 새아버지한테 입양이 되면, 친양자 입양이 되면 친부랑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단절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다음 양자가 간혹 있는데, 양자는 양쪽으로 상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친아버지한테도 상속을 받고 양아버지한테도 상속을 받고, 좋죠. 양쪽에 상속을 받아요. 근데 양자는 뭐 이른바 뭐 파양이라고 해서 양자 관계는 단절시킬 수가 있어요. 친자는 단절이 안 되지만. 그래서 양자는 파양이 되면은 뭐 가족 관계가 단절이 되는데 친자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내가 이쁜 자녀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만 다 주는 게 가능하냐? 역시 다 주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나마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가? 기운 있고 능력 있을 때 미리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류분이라는 거는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있어야지 유류분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10억이 있었는데 10억 중에서 큰딸한테 3억을 줬어요.
만약에 나중에 1년 넘어서 한참 있다 돌아가셨는데 치력이 전혀 없고 돈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유류분 못 찾아가요.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만약 이때 이분이 3억만 있는 상태에서 3억을 다 줬으면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찾아가는데 그 당시 10억 있던 상태에서 3억을 줬으니까 7억이 남아있잖아요. 유류분 침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7억을 다 썼다. 그러면 다른 자녀는 못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이쁜 자녀만 있으면 이쁜 자녀 내가 기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주고 그 사이에 다 쓰세요. 그냥 뭐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무슨 뭐 밍크 코트도 사고 다 쓰세요. 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옷도 사주고 홍삼도 사주고 뭐 주고 싶은 거를 자주 주시면 돼요. 이 아까 나왔던 뭐 특별 수익처럼 미리 받아간 건 그럼 공제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일일이 공제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제하는 거는 집 사준 거 뭐 1억, 뭐 예금 한꺼번에 5천 뭐 이런 거나 공제하는 거지. 뭐 홍삼 37만 8천 원 뭐 이런 걸 공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제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팍팍 사주시면 돼요. 팍팍 이쁜 자녀한테 팍팍 사주고 다만 다른 자녀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팍팍 사주시면 그나마 그 내가 주고 싶은 자녀한테 조금이라도 더 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돼요. 일단 마지막으로 그 사망보험금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사고가 아니더라도 질병의 경우에 내가 보험에 가입됐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오잖아요. 이 사망보험금은 사실은 상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속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이 상당수의 분들이 이 사망보험금의 경우에 수익자 지정을 안 해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타가는 사람, 그 사람을 수익자라 하고 보험 계약할 때 수익자를 미리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수익자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법적 상속인 이렇게만 하든가 아니면 수익자 지정 안 하든가. 지정을 안 해서 상속인한테 가는 거지 수익자 지정을 했으면 상속인한테 안 가요. 수익자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상속인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는 상속과 무관한 거니까 내가 온전하게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수익자 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른 가족들이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40분 강연으로 예정이 돼서 시간이 거의 딱 맞은 것 같고요. 그 10분간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